용어에 보면 내지라는 말이 있는데 모르는 거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건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2017년도 처음 개강반이죠.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인데 우리 시험에 관련한 뭐 일반적인 얘기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짤막하게 하고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몇 년도에 이제 있냐면 올해지요. 2017년 2017년 10월 28일 날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로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지금 이제 1월 달이니까 한 10달 남짓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보통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요.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1년 정도 공부해서 붙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이제 그 아깝게 이렇게 이제 고배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시작하는 그 시점이 1월 달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한 2달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 2달이라고 하는 간극을 좁혀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 뭐 작년에 이제 공부를 하셨다가 이제 아깝게 이제 뭐 고배를 드신 분들은 작년 그대로 공부하시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타입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 뭡니까 스타일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작은 변화긴 하지만 뭐 공부하는 뭐 스타일이라든지 뭐 시간대라든지 공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 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완전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작년에 이제 또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시험은 이제 그 1차 하고요. 2차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1차는 뭐 이제 2과목이 있고 2차는 3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 얘기나 한번 좀 적어 보면 1차는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과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2차는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이제 공인중개 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 그리고 세법 그리고 공법 뭐 이렇게 과목 수로 하면 모두 5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민법 법과목이죠. 그리고 중개사법 법과목이고 공시법, 세법, 공법 뭐 그래서 5과목 중에서 무려 몇 과목이에요? 4과목이 법과목이죠. 그래서 법과목을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법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처음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다 중요하겠지만 민법이 여러 가지 그 과목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민법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최소한 10문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공시법에도 한 7, 8문제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단순히 4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40문제보다 훨씬 그 많은 어떤 그 점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점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민법이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중요해요. 민법은 기본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법만 잘하면 한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시험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이제 공시세법, 뭐 공법 2차 과목에서는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제 중요하냐면 유일하게 2차 과목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은 90점 정도 또 맞을 수 있는 이런 과목이 유일하게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평균 60점 맞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60점을 맞을 건가 이거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가령 점수를 쭉 뭐 적어보는 거 계속 종이에다가 중개사법에서 90점 맞고 뭐 공시세법에서 50점 맞고 공법에서 50점 맞으면 내가 몇 점이 나오니까 뭐 합격할 수 있겠군. 뭐 이런 어떤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돼요. 또는 뭐 중개사법에서 80점 맞고 여기서 60점 맞고 여기서 50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항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못 맞아도 80점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뭐 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요 과목에 대한 특성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그 우리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이 중개사법에서는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법령에서 25개, 그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합치면 이제 30문제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그 법령에서 70% 이상을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70%라고 하면 28개 정도 되는데, 그 보통의 경우 이제 법령에서 28개만 내는 게 아니라 28개는 당연히 내고요. 한 32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올해 시험에 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파트가 있는데,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10문제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요 법령에서 나오는 25문제가 좀 제일 쉬워요. 여기 25개는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요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요번에 이제 신설이 되어진 그런 파트라서 기출 문제가 없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공법 파트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고, 중개 실무 파트는 이제 뭐 다른 과목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뭐 예를 들자면 민법하고도 좀 관계가 되고, 또 공법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공시법하고도 좀 관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그런 파트의 문제들이 10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실무는 그 종합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뭐 1차도 배우고 2차도 배우고 뭐 배우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종합해서 말 그대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다루는 그런 파트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5과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수월한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얘가 수월하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어서 뭐 90점, 80점 맞는 거는 아니고 상당히 열심히 해주셔야만 90점도 맞고 80점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해주실 때, 공부를 해주실 때 고득점 가능하고, 여기서 고득점 나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기본서 한번 보고요. 기본서는 모두 이제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1편의 서장부터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편 서장에 보시면 제1절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연혁이라고 해서 이제 역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부동산과 중개제도 뭐 이런 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뭐 이런 말 나왔는데, 일단 오늘 우리 그 첫 시간에 용어를 좀 몇 개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잘 나오는데, 이 물건이라는 게 뭐냐? 물건은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뭐하고 뭐를 합쳐 부르는 말이냐면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그러면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냐?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보는데, 동산은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에, 그렇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장난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부동산의 정의를 한번 해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비교하면 이제 재화의 가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훨씬 고가죠. 부동산이. 부동산은 뭐 아무리 싸도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중개한다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는데 중개. 이따가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중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중개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중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한자 그대로 풀어드리면 사람이 그죠? 사람인변이니까 중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에 개자가 끼일 개자인데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죠.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회방을 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뭐 시켜주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중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준다. 근데 뭘 연결시켜주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도. 이 사람이 그거를 어떤 물건을 하나를 산다 그러면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매도하는 거랑 매수하는 거를 서로 이렇게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말을 좀 붙여볼까요? 부동산 중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화지요.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뭐 시켜주는 중개시켜주는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한 번만 잘 거래하게 되면 억 단위 손해가 발생이 되고 그런 손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 이런 거 발생이 되고 자칫하면 사람의 어떤 생명 다음으로다가 중요한 것이 이제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잃게 되니까 이런 중개제도의 규율, 어떤 제도로서 규율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 가시면 이제 중개 제도의 연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중개 제도는 아주 오래된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뭐 기록이나 문헌이 없고요. 또 우리가 역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일단 개념적으로 오래된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우리 과거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에서부터도 있었던 그런 직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중개업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이렇게 이제 법률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거 이제 법률이 바로 공인 중개사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을 가보시면 제 2절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원과 그 구성 및 성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라고 하면 그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 형식을 가리켜서 법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뒷장 가시면 성문법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불문법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문법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 밑에 명령 그리고 명령 밑에 자치법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자치법규라고 하는 건 이제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 같은 거를 말합니다. 불문법도 있는데 불문법은 뭐 관습법이라든지 또는 뭐 판례법이라든지 조리 뭐 이런 것들이 불문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습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떤 그 반복적으로 보였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습이라고 하고 판례는 법원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이 판례가 좀 중요한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시면 민법에서 판례가 30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되고 중개사법에서도 판례가 8개에서 10개 이 정도 나옵니다. 요거랑 요거가 판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판례가 그렇게 잘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공인중개사법은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 파트도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뒷장 가시면 일반적 의미의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상위에 국회에서 만드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같은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나 좀 적어주시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각 부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국방부, 뭐 국토교통부, 뭐 외교부, 뭐 이런 뭐 교육부 이런 부가 있죠. 그런 각 부의
장관의 명령을 시행 규칙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밑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밑줄 한번 잡아볼게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은요, 뭐하고 좀 관련이 되어지는 그런 제도냐면 부동산 경매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요, 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우리가 이제 좀 알선할 수 있냐면 경매에 관련한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취득의 알선, 나아가서 입찰 신청의 대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배워요. 그래서 그 경매하고 관련한 이런 업무들도 우리 중개사 법령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가 다 시험 범위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전체 25개의 문제가 거기 네 가지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요 법에서 다시 요 법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거는 다시 설명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이렇게 이제 있는데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뭐 이런 말 되어 있고요. 뒷장 가시면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말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임대차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임대차는 이제 어떤 물건을 뭐 이런 동산이나 부동산을 어느 한쪽은 빌려주고 다른 한쪽은 빌려받는 어떤 그런 원인 행위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임대차라고 하는 행위가 이제 어떤 법에 이렇게 규율을 받냐면 민법의 규율을 받아요.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임대차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이 법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이거를 요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범위를 좀 좁혀보면 임대차 중에서요. 주택임대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임대차는 모든 임대차, 그러니까 뭐 토지든 뭐 그 상가든 공장이든 뭐 여러 가지 임대차, 오피스텔이든, 근데 요 밑에는 꼭 주택임대차에 특정을 해서 이렇게 임대차를 좀 빼면 요거는 적용을 무슨 법을 적용을 하냐면 모든 임대차에는 민법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민법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무슨 법도 적용을 받게 되냐면 주택 임대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적용받는 순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요거를 먼저 적용을 하고요. 여기서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민법을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열면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보다도 먼저 적용이 된다. 먼저 적용이 된다. 이걸 그래서 특별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일반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있다.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있는데 그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서 무슨 법이 먼저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법은 나중에 적용이 되는구나. 요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중개를 이런 그 뭡니까? 그 사람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게 중개 아닙니까? 이런 중개를 알선하는 거를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따 이제 다시 배울 겁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말하자면 그 판례에 보니까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네요. 거기 상인에다가 그 제목에다 판례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의 상인으로서의 지위 뭐에다가 이때 채색을 좀 하신 다음에 별표도 한번 해주시고 그거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상인입니다. 그래서 상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서의 의미가 있고 요거는 이제 상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무료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봉사 아니고 그리고 그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이렇게 받게 되냐면 보수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당연한 보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뒷장 가시면 그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중간법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중간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때 이렇게 이제 법을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공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공법. 그다음에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공법과 사법의 영역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공법은 관대, 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이 공법 관계입니다.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내가 이렇게 뭐 전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전이면 뭐 밭이죠. 반. 이거에다가 나는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뭘로? 대로. 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지목 변경을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민이면 그건 누구한테 뭐를 받아야 돼?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목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지목을 변경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공법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사법 관계는 민대 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대 민의 관계. 뭐 예를 들자면 이걸 대로 바꿔 가지고 이거를 누가 소유하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을에게 매매한다. 이걸 매매한다라고 하는 거는 갑과 을이 알아서 하는 거죠.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 이렇게 하면 민대 민의 관계를 우리 사법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사법 관계에서는 이제 국가가 혹은 관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건 사법적인 관계니까. 다만 매매를 했을 때 뭐를 해야만 물권의 변동, 즉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냐면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건 또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관에 가서. 그러니까 사법관계하고 공법관계는 매우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이 부분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말로 혼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같은 말로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만 하겠죠. 시장구조구청장 뭐 이런 얘기,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거. 근데 이제 사법관계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매도 매수, 임대 임차, 뭐 채권 채무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는 제 시간에는 뭐 국장 얘기했다가 시도지사, 시장구조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계공과 의뢰인, 의뢰인과 계공 얘기도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법과 사법을 넘나드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이랬는데요. 이 국내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 법이 외국에 있는 그런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국내 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서장은 뭐 그 정도 됐고 이제 총칙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의 그 1장이 이제 총칙이죠. 총칙은 이제 보통 한 2문제 정도 뭐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정도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재정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든 이유, 목적 뭐 이런 거를 이제 재정 목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을 만든 목적이지요. 법을 만든 목적인데 1조를 한번 좀 제가 읽어볼 건데 여러분 이제 제가 요걸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는 동안 포인트 되어지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강생들도 현장에서 수업 듣는 수험생들도 이거를 이렇게 질문 드리면 거의 맞추는 수험생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고요.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이거 잠깐 이렇게 그 정지시켰다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한번 읽어 볼게요. 제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제 감이 딱 잡혀요. 무슨 감이 잡히냐면 이게 왜 만들어 줬구나. 뭐 이런 건데, 자,
우리 정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바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답변하죠. 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왜냐하면 항상 결론이 중요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추상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다시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이 법은 정리해 보면 부동산,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을 뭐하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이 파트, 이 중개 파트를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파트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거를 뭘로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법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 가치가 중개업이다라는 거죠. 중개업. 그럼 이 중개업을 뭐 하기 위해서, 뭐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공인중개사법이. 그러면 말 그대로 아무나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말 그대로. 그러면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전혀 보호되지도 않고 육성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이라는 규범을 통해서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다시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가시면 2절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2절 용어의 정의는요. 별표를 3개만 좀 해주시고 오늘 배우시는 거에서 단연 중요하고 우리 과목 전편을 통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요. 법률 용어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데 이 용어 6개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얘가. 자, 2조 용어의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개부터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중개 대상물은 일단 그 부동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이쪽에다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넓은 원으로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이렇게 이제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중개 대상물은요. 여기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모두 뭐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부동산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중개라는 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사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을 중개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빠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체크된 것들은요. 뭐에는 들어가지만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중개 대상물은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대표적으로 청와대라는 건물 있죠. 청와대 건축물인데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는 사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 중에서 사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어차피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중개도 가능하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떤 거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거기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다가 채색 한번 합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뭐를 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위 알선. 그래서 그거 일단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죠?
자격을 취득한 자에다가 이제 채색하나 해주시고 그 자격을 취득한 것이 이제 공인 중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취득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습득하거나 뭐 주었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격증 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증번호가 부여가 되어진 상태, 그걸 취득이라고 합니다. 3호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중개업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뢰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그 의뢰에다가 채색하시고 동그라미 1번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채색해 주시고 동그라미 2번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 없으면 그건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업에다가 채색하시고 밑줄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중개업의 3요소가 의뢰, 보수, 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의뢰, 보수, 업 이걸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호에 보시면 이제 개공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7자인데 요걸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한번 10만 번, 20만 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하는 저도 뭐 좀 어렵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시간도 많이 이제 낭비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앞으로는 개공 2자로 줄어서 부를 거예요. 줄여서 개공. 그래서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취업한 공인중개사가 될 텐데 그 취업했다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에서는 이제 소속됐다라고 얘기하죠. 개공에 소속되어서 공인중개사인데 개공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 사원 또는 임원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자를 포함해서 우리 소공의 업무가 2개가 있답니다. 소공의 업무가 2개가 있는데 그 소공의 업무는 첫째, 중개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중개업무를 보조하거나 또 하나는 중개업무를 그 수행하는 뭐 이런 거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거 2개 다 채색해 주시고요. 소공의 업무는 1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거. 그다음에 6번째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뭐가 아닌 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거기 우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단 하나가 뭐예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종업원인데 누구의 종업원? 개공의. 근데 뭐 있는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격 있는 개공의 종업원을 소공이라 하고 6호의 중개보조원도 종업원인데 누구의 종업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업원인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그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한 가지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었죠. 그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급이 높은 자를 얘기하고요. 요거는 법인인 개공, 법인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개인에서는 없는, 개인인 개공에서는 없고 회사에서만 있는 직급이 높은
그런 자를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은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하고요. 임원은 뭐 이사, 감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기억하실 거는 평사원, 수습사원이나 뭐 직급이 낮은 평사원을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법률에서 우리 과목에서 이 사원이라는 말 아주 많이 쓰이는데 사원이라는 말 나오면 무슨 사원을 생각하시라고요? 무한 책임 사원을 생각하시고 평사원을 절대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런 개념이고 다만 이제 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의 유무를 가지고는 이렇게 구분해요. 자격이 있으면 소공, 그렇죠? 자격이 없으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냥 직급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자격의 유무에서는 소공과 중개보존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소공하고 중개보존은 뭐하고는 상관없는, 직급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고 자격의 유무에서만 자격의 유무에서는 소공하고 중개보존이 있고 직급을 가지고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겠죠.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소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사원 또는 임원의 중개보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직급이 높고 낮고는 떠나서 자격이 유무를 떠나서 직급은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를 한번 좀 정독을 해봤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